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신라 예술 관련된 내용인데,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음, 자, 신라 예술은 원시사의 소박한 정통이 남아 있었으나,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발달하여 삼국시대 말기에 와서는 잠옷 조화된 미가 나타났으며, 그 고분에서 출토된 금강과 장식구로 대표되는 공예품에 세련된 솜씨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자, 신라의 건축물 요소는 경주에 분황사 석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성대가 있죠. 이 첨성대 부분은 그 개정교과서 내용에도 많이 실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분황사 석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층만 남아있지만 아래층에 인왕상이나 석사자 등이 세련된 조각품이 새겨져 있으며 새겨져 있으며 동양 최고의 천문대인 첨성대는 균형 잡힌 곡성미가 건축물 발달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라는 거대한 사찰 항농사가 건립되었지만 그 유지만 살펴볼 수 있었다면이고, 이 항농사는 진흥왕 때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은 둘 다 없어져 갖고 몽고군의 침입을 해서 둘 다 없어서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그 관련된 유적지만 좀 남아있어요. 예. 특히 백제의 아비지가 건축했던 항농사 구축목탑도 그때 어, 몽골이 쳐들 때 불 다 없어졌죠. 자, 하여튼 이런 목탑은 자목 거대한 것이며 뒷날 몽골적 침입 때 불 다 없어졌다. 자, 이제 신라 고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신라 고분은 처음에는 이제 그 거대한 돌무리 덜렬 무덤을 중심으로 했는데 나중에 고구려와 백제의 굴식 고분이 도굴 당하기 쉬운 데 비해서 신라의 돌무지 고분은 그 구조상 돌구지 되지 않아 금강을 비롯한 금띠, 금팔찌, 귀고리 등 여러 가지 유리 제품들이 많은 부장품들을 간직하여 공예품의 복을 이루고 있다. 그죠? 그래서 돌무지 덜렬 무덤이라고 하죠. 예, 덜렬 무덤, 적상 목각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적상 목각본은 신라의 모든 역사에 나왔던 건 아니고요. 요거는 4세기에서 6세기 때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죠. 대학릉이라고 하는, 그 신라에 가보시면 큰 무덤군이 있어요. 이게 대학릉인데, 여기에 묻혀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김씨일족들이에요. 그 왕이라든지 뭐 귀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묻혔고요. 이 그 돌무지 덜렬 무덤은 갑자기 등장한 거야. 예, 그 초기 단계도 없고, 무덤이 발전하려면 어떤 초기 단계가 등장하고 나서 그 무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등장해서 김실족이 약간 홍로족이지 않을까. 왜냐면 홍로족도 이 돌무지 덜렬 무덤하고 비슷한 무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버풍왕 때부터 이런 돌무지 무덤을 이제 안 만들어. 돌무지 덜렬 무덤은 이제 버풍왕 이후부터는 뭘로 바뀌냐면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죠. 자, 하여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이들 신라 고분은 그 안에 출토된 부장품에 따라서 금강총, 금룡총 등등등, 천마총 등등을 이름 붙여졌다. 그 한편 경북 숭의 어수문 그 무덤에서는 신라시대 벽화가 발견됐고요. 여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굴식 그 돌무지 덜렬 무덤이 만들어지지 않고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라 벽화가 주로 이제 발견됐던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역시 숭의 599년에 거기서 추정되는 벽화 고분 1기가 발견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 벽화는 아니지만 천마촌에 보면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말다리, 장리라고 하죠. 장리는 이제 말을 탈 때 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뭐냐면 천마도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말이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상상의 동물 기린이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겠는데, 이 천마도는 벽화는 아니에요. 예, 벽화는 아니다.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천마도가 나왔던 그 무덤을 천마총이라고 하죠. 참고로 돌무지 덜널 무덤은 벽화가 존재하지 못해요. 구도상. 이 구조상 그 벽화가 존재하지 못해요. 요거는 왜 벽화가 존재하지 못한가에 대해서는 좀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서 좀 살펴보긴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14강 그 예전에 나눠준 보충 자료 있죠? 14강 41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백제 탑과 이제 무덤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좀 볼게요. 자, 신라의 탑으로 선덕여왕이 호국의 연호를 담은 항룡사 구충목탑과 석재도 벽돌상 경주 분황사 모전서탑이 유명하죠. 자, 이 모전서탑은 이제 좀 왜 모전서탑이냐면 이게 모전서탑이거든요. 겉으로는 벽돌로 만든 걸로 돼 있어요. 중국식 벽돌로.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벽돌 모양, 돌을 깎아서 벽돌 모양을 만든 거야. 그래서 돌인데 그걸 벽돌식으로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모전석탑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7세기 성덕 여왕 때는 청성대를 세워서 천체를 간주했다. 이 청성대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왜 세웠냐? 고대사에서는 천문영상이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천체와 천문영상에 대한 관측을 중시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번 부분 천마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마총이죠. 천마도가 발견된 천마총이고, 그게 이제 옆에 보면 돌무지 덜널무덤의 구조가 보여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예, 되게 커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야산, 조그만 야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 돌무지 덜널무덤을 보시면 일단 평지에 그 여기 평지에 이렇게 간을 놔두고요. 그 간에는 널을 넣고 여기다 나무 덧널을 둬요. 덧널이라는 거는 너를 좀 이렇게 더 보관할 수 있는 곳이죠. 너를 보관할 수 있는 큰 약간 조그만 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조그만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부장품을 둔 거야. 나무 덧널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돌무지를 막 올려. 냇가에 이제 있는 돌무지들 쌓아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큰 봉투를 이제 뭐냐면 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덤이 되게 크기 때문에 도굴할 수 없는 구조. 이거 계속 파다가 그냥 날을 이제 다 지내거든요. 참고로 그 70년대 요 돌려지 덜널무덤 몇 개 발굴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발굴할 때 포크레인 공원에서 거의 한 달 동안 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도굴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구식 돌방무덤 같은 경우에 유물 유적들은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유적들은 유물들은 다 없어졌는데 도굴당하고, 근데 요거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무 덜려져 있는 부장품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조상 볼 때 벽화가 존재할 수가 없죠. 방이 없으니까 벽화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장리라는 게 요게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거야. 예, 요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항룡사 구충 목탑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윗부분은 이제 항룡사 구충 목탑이 왜 세워졌는가에 대한 기록이고요. 이게 아마 상공유사에 나오는 기록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이제 내용 볼게요. 자, 항룡사 터에 발견된 기록에 따라 계산해 보면 항룡사 구충 목탑의 높이는 무려 80m에 이른다. 윗글에 나타났듯이 신라는 이웃나라 복속시키는 염원에 담아 이전 거대한 불탑을 세웠다. 그래서 구충 목탑의 하나하나 층이 그 신라를 주변에 있던 나라들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는 삼국시대 불교가 나라의 태평과 번영을 기원하여 백성을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구심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 항룡사 구충 목탑 터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옆에 이거는 이제 그 몽고군이 쳐들어올 때 불 다 없어졌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교과서를 보고요. 네. 그래서 35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35페이지. 자, 35페이지 보면, 자, 여기 무덤이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도가 있는데, 초창기 고구려의
그 무덤 형태는 그 석청 형태였어요. 석청의 대표적인 형태가 장곤총이고요.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보고 있죠. 예, 여기 이제 그 7층 중에 윗부분이 이제 방이에요. 여기다 무덤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강소대묘처럼 토청이 발견돼. 토청인데 이거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청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주 부근에 있는 이제 문흥왕릉 있죠? 네, 그래서 백제 25대 문흥왕의 벽돌 무덤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문흥왕릉은 보통 굴식 돌방 무덤이나 전축구는 그 도굴이 많이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무덤 가운데 유일하게 도굴이 당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됐고, 또한 이 무덤의 특징은 누군지 알아. 왜 알겠어요? 이 지석이 발견됐죠. 왕릉급 무덤에서 정확하게 지석이 나와 있는, 모지석이 나와 있는 무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주 지역에는 좀 특이한 무덤이 있죠. 옹강모라는 형태가 있어요. 예, 항아리에 묻혀 있는 그문에 보통 항아리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에요. 조그만 아이들이 죽었을 때, 이제 어린애들 죽었을 때 옹강을 쓰는데, 여기에서 신촌이 구호봉 같은 경우에는 대형 옹강모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 나류 지역의 이제 세력들은 이 옹강모를 이용해서 왕릉 그 왕이나 수장금의 무덤을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뭐냐면 어, 파악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용광로에서 또 특징이 일본 고분에 나온 한의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한의아는 그 당시 이제 일본 고분이었던 그 정방공원본의 약 장식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본의 고대 고유사 일본가 그 영산강 유역 세력들이 예전부터 교류하고 있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경주에서 이제 나온 게 적성 목가본인데 대표적인 천마촌이고요. 네, 요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무덤 양식도 이제 옆에 있어요. 구식 돌방 무덤, 벽돌 무덤, 돌무지 덜려 무덤. 요건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사진 있죠. 개정 미대행 거기서 보면 백제 산수문이 벽돌 이렇게 보고, 운흥왕릉 지석, 그다음에 고구려 강서대면 헌무도인데, 백제 산수문이 벽돌하고 현무도는 뭘 연결하면 그 당시 삼국이 도교를 받아들였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탑을 좀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자, 41페이지 펴보세요. 자, 고대시대 때 탑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 고대에 관련된 예술 부분을 좀 끝낼게요. 자, 여기 보면 고구려인데 고구려는 예전부터 탑을 만들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탑은 있는데 탑이 없어 지금 다 없어졌고 불타 없어서 그래서 주로 목탑 위주고 지금 현존하진 않다. 그래서 다만 이제 고구려 그 천안리 사지 유적과 그 다음에 강개토 대왕 때 목조탑은 요동 성탑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추정만 하고 있지 현존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미륵사리 석탑하고 정림사리 5층 석탑 있죠. 자, 미륵사리 석탑은 최초의 지금 현존하는 유일한 석탑, 최초의 석탑이에요. 그래서 이건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목탑 양식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복장물이 그 안에 탑 안에 있지 않고 신초석 밑에 있어.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목탑 양식 특징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정립사지 5층 석탑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목탑에서 이제 석탑 양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석탑 양식이지만 여기 약간 목탑 양식이 가미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구층목탑하고 아까 이제 동항사, 분항사 모정석탑이 유명하고요. 자, 통일신라 들어가면 이게 이제 3층 석탑이 이제 주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그 뒤에 얘기했지만 석가탑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다 3층 석탑이야. 그래서 이제 3층 석탑이 정형화되는데 다만 얘는 있어요. 얘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해사지 13층 석탑이야.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3층 석탑이 아니라 다층탑이죠. 13층이니까.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정해사지 13층 석탑 찾아서 좀 보시고요. 자, 뭐 신라 하대까지 좀 넘어가면
신라 하대는 중앙에 보면 이제 삼층 석탑이 계속됐지만 지방에는 이렇게 진전사지 석탑이나 뭐 철간 선사 석탑 같은 승탑들이 등장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와 관련돼 있냐면 그 선종과 연결돼 있죠. 선종은 큰 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자기 그 조사들 스승들이 죽었을 때 그 뼈를 간추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탑을 만들었어요. 이게 승탑인데 규모가 그 석탑보다 일반 이제 교종이 만든 석탑보다 규모가 작아. 예. 그래서 조형 미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증거를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선종이 유행됐던 걸 볼 수 있다. 자,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에 전기 때는 송나라 영향을 받아서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는 3층탑 위주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다각 다층탑이 이제 주도였고요. 자, 그리고 승탑도 계속 유행했고, 그 다음 후기 때 들어가면 경층사 10층 석탑이 만들어지죠. 경주 10층 석탑. 자, 이 경층사 10층 석탑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특징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야. 남아규 양식을 받았는데 이 남아규 양식을 받았던 걸 볼 수 있는 게 요 뒷면에 이제 보면 사진을 보면 요 밑단이 그 4층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죠. 4단으로. 근데 이제 이런 그 형태는 남아규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조선시대 영향을 주죠. 이 경술사 10층 석탑이 뒤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탑을 한번 정근대식 탑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예전에 탑과 관련돼 갖고 독립된 기출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된 내용들 좀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통로로 들어가죠. 자, 삼국문화의 1번 전수 내용인데 요 교과서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긴 있는데 그 임고 시험인지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어떻게 전수됐는가 요 내용들이 등등 있는데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은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앞부분에 두 단락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삼국문화의 일본 전수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백제다. 그것은 백제가 삼국 가운데 가장 일본과 지리적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친선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백제와 일본이 상당히 연결돼 있고 백제는 일본에서 뭐라고 보면 구도하나 큰 나라라고 보죠. 그래서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근초광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긴밀하게 이제 영향을 주고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백제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군사적이죠. 일본의 군사를 이용해 갖고 그다음 마한이나 그 당시 한강 유역 회복할 때 사용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백제에게 요구하는 것은 백제 선진부물이야. 중국이나 백제 선진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백제로부터 불교도 받아들이고 역법도 받아들이고 한자도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요. 예. 자,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제 부흥군을 일본이 도와줬던 것들은 백종강 전투에서 도와줬잖아. 그것은 그동안 근초강부터 쭉 맺어온 백제와 일본 간의 우호 관계 때문이죠. 그리고 백제 왕실 사람들이 일본에 또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개체 왕조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 지금 게이타의 왕조라고 하죠. 일본 황실은. 그래서 백제의 피가 많이 흘렸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그 일본 황제도 일본 청왕도 인정했잖아요. 이 부분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 일제기 4세기 중엽에 금초광 때 아직기가 그 일본의 사시로 가서 일본 태자에게 그 한자를 가르쳤으며 이어 백제 왕인이 왕자 그러니까 중국계 사람을 보고 있어요. 왕이 건너와 노노와 천자문을 전하고 경사를 가르쳤다. 자, 이에 일본의 한학열이 점점 왕성해져 군구수왕 때 일본에서는 백제인 학자를 초빙하게 이뤘는데 이때 백제에서는 유학뿐만 아니라 도자기, 직조, 도화 같은 기술을 전수했다. 백제 남성 외에는 문화의 전수가 보다 활발해져 문효왕 때 오경박사인 그 아직기와 단양이죠. 단양이와 고안부 등을 일본에 보냈고 이에 성왕이 오경박사, 역박사, 그다음에 여박사는 이제 책력 관련된 역자죠. 다만 이제 그 달력 관련된 이 박사 등을 보내서
일본인들에게 유학 및 여러 학술과 기술을 가르치도록 특히 성왕은 노리사치계를 보내 처음으로 일본에 불교를 전했으며 우왕 때는 강릉을 보내서 역이라든지 이게 책력이죠. 네, 천문지 등과 밤술책을 전했는데 뒤에 이제 일본에 영향을 줬다. 불교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의 그 불교가 일본에 영향을 준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 영향을 줘갖고 일본 고대 문화였다. 무슨 문화의 원동력이 됐다? 예, 아스카 문화의 원동력이 됐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고구려와 관계를 보죠. 자, 고구려는 상대의 백제에 비해서 지리적, 정치적 관계에 소원했던 간에 백제만큼 빈번한 교섭은 없었지만 역시 승려를 통해서 문화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영향한 때 일본에 건너온 해자가 성덕태자의 스승이 됐고 쇼토코 태자도 하죠. 단지는 오경과 해야를 비롯한 지묵, 맷돌의 제조 방법까지 가르쳤는데 법륜사의 금동법화가 있어요. 요거 가끔씩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예, 그의 작품에 전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롱왕 때는 건너가는 해가는 일본 삼룡제의 시조가 됐고 요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역시 도중도 일본에 가서 삼론을 강화해 일본 불교에 크게 기여했다. 자, 신라는 일본과 지리상으로 가장 가까웠으나 군사력 대립이 작아 문화 전수가 그리 활발하지 못했고요. 자, 근데 이제 그러나 신라 조선술과 축제설이 축제 그 술이 일본에 전해졌으며 급하게 도자기 제조술, 의학, 불상을 전하되어 등을 전하여 일본의 그 문화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특히 불상 중에 예전에 한번 기초가 관련된 것이 뭐냐면 복제 방가사유상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방가사유상이 있는데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에도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일본의 지금 국보 1호죠. 일본 국보 1호는 목재 방가사유상에 영향을 준 게 신라야. 이거 백제도 잠문하신 분이 있는데 신라의 신라. 신라의 하타시가 있어요. 도대인 중에 이 신라 계통의 하타시가 있는데 이 하타시가 이제 그 목재 방가사유상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도쿄 있죠. 도쿄. 도쿄를 이제 도쿄 교토, 교토를 예전에 헤이안코라고 했죠. 헤이안코. 이 헤이안코가 원래는 이제 이게 새로운 그 신도시거든요. 이 신도시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줬던 가문이 이 하타시 가문이에요. 예. 그래서 요 목재 방가사용상도 요 헤이안코 부근에서 사찰에서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신라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자, 그러면 관련된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14강에 이제 14강 보충자료에 22페이지 펴보세요. 요거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넘어가요. 22페이지 잠깐만요. 이게 22페이지 맞는데? 22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네요. 15강 펴보세요. 15 이건가? 네, 15강으로 넘어가요. 15강. 16강, 16강. 16강 6페이지 넘어가세요. 6페이지. 자, 6페이지를 봐야 되겠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백제가 이제 나중에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백제계 유민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에 큰 영향을 줬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덴지청왕 때 관련된 사료가 위에 있어요.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 참고로 이 덴지청왕이 뭘 계획했냐면 백충강 전투 있죠. 백충강 전투를 할 때 그때 뭐냐 군대를 파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이메이 청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실권은 덴지가 이제 그 아들이었던 덴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덴지 청왕이 그 군대를 파견해서 그 당시 그 나당 연합군과 이제 싸우게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싸우고 나서 패배를 하잖아요. 겁을 먹은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나당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겠다. 보복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백제 계통의 기술자들 동원해 갖고 백제식 상성을 쌓았어. 그래서 스시마부터 해갖고 여기 센토나이카 있죠. 네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기내 지역까지 이렇게 백제식 상성을 쭉 지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네다 상성이 여기 보이는데, 자, 요런 형태가 백제의 상성 형태가 그 당시 이제 백제 유민들이 만든 산성 형태예요. 예. 그리고 또 일본 나라의 호사가 있는데 목조 가는 입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있는데 요것도 백제의 귀한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건 그 전에 있었던 거죠. 아스카 시대니까. 예.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하여튼 일본이 백제로부터 영향받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철제 무기술, 제조술이죠. 철제 제조술도 일본이 백제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예전에 철제 무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나 번안 지역에서 철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가공하는 정도만 이제 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백제로부터 철제 제조술을 배웠죠. 철기 제조술을. 그래서 철기를 제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게 5세기 후반이에요. 그래서 5세기 후반부터 이제 일본이 자체적으로 철기를 생산을 해요. 백제 도움을 받아갖고요. 그만큼 백제가 일본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되게 많았다. 이런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국사 통로로 넘어갈게요. 예. 자, 남북국이 이제 설립 과정을 볼게요. 그 앞에 이제 그 뭐 한국의 이제 그 신라 삼국통일을 좀 보면, 자, 7세기 중요에 한국사의 커다란 전환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반도안에서 신라의 삼국통일과 만주에서 발해 건국이었다. 자, 이제 한국의 고대 사회는 삼국시대 통일시대 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걸 고대 사회지만 그 안에 역사 발전이 내포되어 있다. 보통 통일신라는 그 표현보다는 그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이 이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통일신라와 발해가 같이 있던. 그래서 교과서도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나단 정쟁 과정을 좀 볼게요. 두 번째부터 이제 나단 정쟁 관련된 내용인데, 자, 신라는 당의 힘을 빌려서 백제와 고구려를 넘어뜨렸으나 그것이 꼭 삼국통일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당이 백제와 고구려의 이 땅을 차지하여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영토를 삼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신라마저 지배하라에 둘러고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나가 신라마저도 지배하려고 넣으려는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신라는 이제 삼국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금 반도안에 당군을 축출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자, 당한 백제를 멸망시킨 후 그 땅에 5개의 도독부를 뒀어요. 도독부라는 것은 도읍 밑에 있는 행정명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제는 안동도읍을 뒀죠. 평양에 그 안동도읍 아래에 백제 5개 도독부를 뒀다는 거죠. 다시 이를 개편해서 응징도독부를 이제 하나만 두고 그 안에 7주 52원을 줬어. 당의 영토를 삼았는데, 이거는 이제 신라와 그 김춘추 당 태종의 구두 약속을 좀 위배한 거죠. 만약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는 대동강 이남 땅을 신라가 갖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비성에는 당장 유인원이 그 1만 명의 이제 군사를 이제 거느리고 머물렀고, 유인계가 운진도독에 임명되어 주둔국을 총괄했다. 이때 신라도 역시 사비성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당군과 연합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했죠. 근데 장차 당의 원조를 받아 고구려를 정복해야 할 신라로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제를 야금야금 먹으려고 했죠. 당나라가. 더 나아가서 당은 신라를 계림대독부를 삼았어요. 그리고 신라를 계림대독부로 삼고 신라왕을 계림대도독으로 임명했죠. 그러니까 안동도부의 한 뭐냐면 도읍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예, 도독부로.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형식상 신라를 당의 한 도독주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도독부를 만들어갖고, 뿐만 아니라 당은 이듬해 의장의 아들 부요융을 웅진도독으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를 신라의 문무왕과 함께 웅진의 치리산에서 해맹을 하게 됐어요. 예. 요게 상당히 굴욕적인 게 뭐냐면, 이미 백제는 멸망을 했잖아요. 예, 백제는 멸망했고, 그런데 당은 그걸 이제 무시해버리고, 그 아들이었던 부용융을 웅진도로 삼고, 문무왕과 함께 당나라 이제 사신과 함께 같이 삼자 대면을 해가지고 하늘에 맹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이제 문무왕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아들 부유웅은 자기하고 동급이 아니죠. 웅진도 멸망한 백제 왕의 왕자잖아요. 근데 같이 동급으로 한해 맹세를 하고 사표를 이시고 했으니 이게 상당히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치의 의미가 있죠. 당은 이걸 통해서 첫 번째로 백제 부운동에 대해서 유민을 무마시키게 한 것도 있고, 동시에 신라로 하여금 원래 약속을 저버리고 신라여금 백제 땅을 이 땅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도록 한 저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치의상 해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당나라의 의도를 쓰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고구려를 보죠. 고구려 멸망하니까 다음 그 땅에 9개 도독을 설치했다가 그 밑에 42개주 백현을 소속하고 이어서 그 상위 도읍을 설치하죠. 그래서 안동 도읍을 설치해요. 도읍은 도독부보다 더 상위 조직이에요. 그래갖고 보통 그 중국이 당나라가 도읍을 6개를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동 도읍가 그죠. 안동 도읍은 동쪽을 안정시키고 만든 도읍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근데 이 도읍 밑에 도독부도 있죠. 그래서 백제 운징도독부와 계림도독부를 예속시키려는 목적에서 또 도읍을 만든 것도 있어요. 안동 도읍을. 자, 그러면 보면 자, 안동도읍은 그 명칭어가 고구려 땅에 설치된 도독뿐만 아니라 그 뭐냐면 백제 및 신라에 설치된 모든 도독부를 총괄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는 곧 한반도에 대한 당의 완전한 지배를 의도한 것이다. 자, 지금까지 삼국 통일을 위한 싸운 신라로서는 결국 백제 고구려와 동동아 입장에서 당의 지배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동도읍 밑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도독부가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불구하고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신라가 단군 축출을 위해서 통일전쟁을 전개한 것은 당연한 거다.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후부터 공공에 대한 대당 항쟁을 시작했다. 우선 신라는 백제 야당을 수복하기 위해서 고구려 왕족이었던 안승을 기순시켜서 금마저에 있게 하고 그래서 요때 고구려 왕을 보독왕으로 계칭을 삼죠. 요 내용이 예전에 변동맹과 관련돼 갖고 기출문에 나왔죠. 이 보독국과 관련돼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고구려 부흥군을 대당한적 이용하려고 했고요. 동시에 이제 신라는 백제의 땅을 경략하기 위해서 장군 풍이를 이제 거느린 신라군이 단군 및 부영령의 백제군의 운관 82개성을 공치했고 이듬해 이제 사비성을 함락시켜 요게 소부리조를 설치하고 직송령을 삼아서 백제의 약땅을 완전히 지배하게 됐다. 자, 그러나 신라가 백제의 이 땅을 점령한 뒤에도 단군의 침략이 격화되어 신라는 치열한 대당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672년에 당의 고관 등이 대군이 이끌고 침략하자 신라군은 이에 맞아 잘 싸웠고 특히 672년에 당장 서린기가 침공을 격파하여 적 1,400명을 죽이고 다수의 병선과 정말을 얻었다. 요때 이제 서린기가 쳐들어올 때 당나라 그 당시 문무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서린기의 편지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라 측에서 강수가 작성한 서린기의 편지에 대해서 답하다라는 글을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게 답 서린기서예요. 요거 좀 외워주세요. 이게 되게 유명한 그 편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 간의 미작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신라의 김춘추하고 당나라 태종 간의 약속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뭘 언급하냐면 너희들이 신라와 이제 당나라가 합쳐서 이제 멸망할 때 신라 당나라군이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킬 때 너희들 당나라가 그 대동강 이남 땅을 신라에게 주자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알려졌는데 중국 측 기록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답서린기서에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중국 측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약속을 믿을 수 없다. 이건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 당장 이근행이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크게 격파해요.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이제 크게 격파했고,
정마 3만 필가 많은 병기를 노획하는데 큰 전과를 거뒀고요. 이듬해 당의 수군을 금강하륜 기불포에서 격파했죠. 자, 이리하여 이제 한반도 안에 당군세가 위축되어 결국 안동도부가 평양에서 요동성을 옮겨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주요 전투가 나당 전쟁에서 주요 전투가 매소성하고 기불포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매소성은 지금 양주에 있는 그 성으로 알려져 있고 기불포는 이제 뭐 금강 하루라고 이제 있는데 매소성 전투나 기불포 전투에서 이제 이거 크게 격파했다. 참고로 그 당시 당나라군은 엄밀히 말하면 당나라 정예군 아니에요. 당나라 정예군 아니고 주로 이제 누굴 동원했냐면 자기 예속하에 있는 교환이나 말갈병들을 동원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나라가 이제 그 신라가 주요 적으로 해갖고 싸웠던 건 아니고요. 토번이라고 해서 저쪽 티베트 지역에 있죠. 이 사람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주력군 거기에 보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신라하고 싸웠던 거는 이성 군대예요. 외곽 부대로 싸웠던 거.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김영 그 당나라 병사들은 기병 위주였는데 그걸 격파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장창병이라고 해갖고 창병 있죠. 긴 창병 부대와 이 창병을 방형지를 갖고 이제 뭐냐면 격파를 했거나 그 다음에 노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노병. 그 기계식 노 있죠. 그걸 이용해 갖고 격파를 했다고 해요. 장창병하고 노병을 이용해서.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국을 통일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신라 삼국통일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한계가 있죠. 밑에. 자, 신라의 삼국통일은 그것이 대동강과 원산만 다음에 한정된 불안정한 것이지만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기 한계가 있고 그다음 의미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혈통이나 언어, 문화를 같이 하면서 각기 다른 국가 체제 속에 들어있던 그 우리는 민족이 신라의 삼국통일하여금 국가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었으며 민족 국가 형성에 기반이 되었다. 자, 이제 우리 한국사는 통일시대 신라에 의해서 하나의 민족 국가를 출발하여 그 사회의 문화와 사회와 문화를 한 단계 높이 발전시키게 되었으며 특히 신라가 당의 침략을 격퇴하여 반도안의 지배권을 쟁취하는 것은 한국사의 자주적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거에서 뭐 삼국통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있는데 요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런 거는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가 힘들겠죠. 뭐 삼국통일의 긍정적 의미, 뭐 부정적 의미 쌓는 거는 제 생각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요. 자, 그 다음에 나단 정쟁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 16강 보충 페이지 4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어디냐면 니베르 교과서인데 내용을 보면 자, 신라 당은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평양 이남과 백제 땅을 신라가 차지하기로 약속했다. 요게 아까 이제 김춘추와 당태종의 미약 관련된 내용이고 요런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답 서린기서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은 백제를 무너뜨린 뒤 웅중도독부를 이제 설치해요. 백제를 차지하는 속셈을 드러냈고요. 나가서 663년 신라 땅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서 문주왕을 대림 대도독으로 임명했다. 자, 668년 평양 안동도국을 두고 당의 장수 서린기를 도우로 임명했죠. 그래서 그 고구려 도부, 도독부, 그 다음에 백제 도독부, 신라 도독부를 총괄하는 그 상위 기구로서 안동 도부를 둔 거야. 이제 완전 다 먹겠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죠. 자, 신라와 당사의 갈등은 고구려가 멸망하자 포면으로 드러났는데 신라는 백제 땅에 군대를 보내 고구려 붕운동 세력을 도왔다. 요거는 누굴 도왔어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승을 도왔죠. 안승을 보독국 왕으로 임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고구려 붕운군과 함께 압록강을 넘어 당을 공격했고 당은 672년에 대군을 동원하여 항해도 서흥에서 신라국을 격파해 그 이름에 신라가 압박했다. 자, 이 무렵 서역에서는 서돌골, 토본 등의 당에 반길되는데 이 때문에 당나라는 한반도에 군사를 집중할 수 없었어요. 이걸 이제 이런 국제 경력을 신라가 친당 세력을 수청하고 국제
이용하여 국내 결수를 다졌고요. 잘 이용한 신라가.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돕고 백제의 유명을 포섭하여 당을 대항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나당 정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국제관계, 대외관계를 하면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서돌골, 토본 등이 당에 반기를 들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밑에 읽어볼게요. 그다음 당나라는 신라만 상대했던 건 아니에요. 이 토본이나 돌고도 상대했는데 큰 적이 아닌 토본이었어. 당나라는 이 토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많이 패하고 많은 병력도 이제 상실됐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 신라는 그렇게 주요 공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예의 병들은 다 토본 쪽으로 있고 아까 이제 신라가 공격했던 당나라 군대들은 주로 당나라 이성 군대인 말갈족이나 거란족 계통의 군대들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신라가 고구려마저 무너뜨린 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국제 정세 변화를 잘 읽고 대응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7세기 후반 당이 고구려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는 사이에 토본이 일어나 비단길을 장악했다. 당은 서린기를 이끄는 안동도부 시야 군대를 보냈지만 670년 7월에 10만 명이 전사하는 타격을 입고 말았다. 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제 땅에서 당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자, 이렇게 보면 당의 서린기가 이끄는 안동도부의 시야의 군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약간 안동도부 철수 시기가 좀 빠르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학자들은 보통 통론에서는 안동도부 설치 시기를 이제 좀 뒤에 보는데 이때부터 이미 670년 이전부터 안동도부를 철수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제 땅에서 당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자, 672년 당은 토본과 하의 분위기가 묘입자 가을부터 신라를 슬쩍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지만 673년 12월 토본이 다시 공세에 나서자 공세를 멈추었고 결국 675년 1월 당은 토본과 강을 한 다음에 본격 신라를 공격했지만 신라는 이 사이에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당군을 격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 계속 또 읽어볼게요. 자, 675년 서역을 안정되자 당은 신라를 공격해 매소성을 이제 진출했고요. 하지만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한 신라는 매소성에서 당의 육군 20만을 대피했고 이듬해 기부포에서 당 해군을 무찔렀다. 예, 매소성과 기부포. 자, 신라는 안동도구를 요동성에 밀어내고 삼국통일이 되었다. 삼국통일은 삼국통일로 신라는 한반도에 끊임없는 이어진 전쟁을 끝내고 민족 문화를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 대외적으로는 당과 주변 지역의 공존한 국제관계를 이끌어내었고 내었다. 하지만 신라의 삼국통일은 영토를 크게 줄고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측면에서 불완전한 통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같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였다. 당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이게 이 견해는 이제 누구냐면 뒤에 이제 신채호가 이걸 되게 비판해요. 신채호는 신라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죠. 당을 끌어들여서 그 당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역조선에서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현재적 관점에서 본 거죠. 현재적 관점에서 현재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그 당시 신라의 행위를 판단한 거죠. 네. 근데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나 백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그 당시 뭐 민족 의식도 없었고 그냥 적일 뿐이에요. 네. 백제가 외를 끌어들인 것 같이 신라도 그냥 당을 끌어들인 것뿐이야.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천재적 입장에서 좀 비판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당 전쟁 관련된 내용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거기 위해서 이제 매소성하고 기불포 위치를 좀 파악해 주세요. 여기 있고 여기 뭐 기불포 있죠? 예, 여기 있고 금마저가 있는데 금마저는 도독국에 위치했던 곳이에요. 지금의 익산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나당 전쟁 관련된. 발해 건국과 관련된 발해를 이제 넘어가죠. 자, 발해 건국 보면
자, 통일 신라가 영토가 대동강 원산만 이남으로 한정되어 불완전 민족 통일에 그쳤지만 이때 북쪽 만주 지방에서는 고구려 유민에 의해서 그 발해가 건국되어 이제 우리 민족의 남북 국가의 형세가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요 발해라는 국명을 좀 볼 필요 있어요. 이 발해라는 말이 구당서나 신당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발해 국왕이라고 해서 그 책봉할 때 발해라는 국명을 사용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발해인들이 자기가 발해라고 생각한 건 별개의 문제야. 그 당시 당시 사람들이 그 발해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발해라고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거기 일본성이나 서일본성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발해 왕을 고려 국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발해인들은 고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려라는 국을 사용했는데 지금 발해인들이 남긴 기록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당서나 신당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발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불렸던 호칭이 아니라 중국에 남아있는 지금 호칭이에요. 명칭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을. 자, 발해는 고구려의 구장이었던 대조영이 만주에 세운 나라다. 이렇게 있는데, 자, 대조영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지금 조양으로 옮겨 사는데,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 멸망 후 만주 지역에 있었던 뭐 거란족이니 말갈족이니 고구려 사람들을 다 요소지은 조양에 옮겨 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시하기 편하기 때문이죠. 그때 거기에 이제 강제 끌려온 거란인 중에 이진춘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진춘이 영주를 점령해 당의 반기를 드니까 어, 그 당시 대조영이 그걸 보고 그 틈을 타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도망쳐 나와서 동모산에 근거를 둬서 나라를 세웠는데 요때 진국이라고 했어요. 이게 명칭이 구당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진국했고 어느 순간 이게 나중에 발해로 이제 이름이 명칭이 바뀌죠. 자, 이것이 발해 건국이다. 자, 발해는 중국 북쪽에 있는 돌굴과 연합하여 당의 세력을 견제하고 713년에는 당과 외교 관계를 맺으며 점차 영토를 확장시켜 송화강 유역의 만주 지역까지 한반도의 동북부에 거치는 옛 고구려 땅을 대부분 회복하였다. 근데 이게 주의할 건 초창기 때부터 당나라 사이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당나라 형식적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우왕 때는 당과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 문왕 때 가서 이제 하치는 관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건 뒤에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국민의 기저가 되는 것은 본래부터 만주 지방에서 했던 말갈족이다. 그래서 이제 발해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이원적 연합 국가라고 하죠. 지배층은 고구려, 피지배층은 말갈 이렇게 하는데 이 말갈족들은 예전에 고구려 예속됐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구려 하면 맥족 계통의 왕조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가 말갈족들이 차지했어. 예, 이들인데 자, 이들 말갈족들은 고구려가 이 지방을 지배할 때 그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발해가 세워짐에 따라서 다시 이에 예속된 것이다. 그러나 발해 지배층은 고구려인을 중추하였고 많은 고구려인과 말갈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다. 발해 무왕 때 일본에 보낸 국서의 내용에 복 고구려 지국허 유부요 유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고려란 나라를 다시 부흥시켰다. 그리고 부의 풍속을 따르고 있다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발해에 무왕 때 보낸 거야. 그래서 스스로 고려국이라고 했고 또 다른 문서에서는 고려국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발해라든지 그다음 진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실제 발해인들이 사용했던 자신의 그 뭐냐면 국명이라고 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소일본기나 이런 다른 문서에 보면 이거 고려라는 말이 나왔거든. 고려. 자, 이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사용했던 국명은 발해가 아니라 고려였을 거다 보고 있어. 학자들 만수가. 발해는 단순히 그 뭐냐면 당나라가 책봉한 국명이고요. 발해 국왕이란 식으로. 왜냐면 당나라 입장 때는 예전에 고려가 자기가 멸망시킨 고려를 부흥했다고 고려를 인정해버리면 국호를 인정하면 자기의 나라를 다시 멸망시켰던 고려를 인정해 주는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발해라는 명칭을 썼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기록이 없어. 기록이. 고려 바다가 남긴 그 기록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바다가 남긴 기록들이 바다가 멸망할 당시에 다 없어졌거든요. 불타 없어져 갖고 지금 중국 측 기록에 의존해서 이제 역사를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예. 그거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바다가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들 좀 알 필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바다에 이제 그 뭐냐면 고구려 계승과 관련된 사료를 좀 볼게요. 바다가 고구려 계승한 거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바다가 고구려 계승한 측면을 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또 동북공정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냥 중국 애들이 바다의 역사를 자기 역사 우기잖아요. 하여튼 중국 애들은 대단해. 남의 나라 역사를 끌고 와서 또 공정이란 이유로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이제 자기 나라 역사를 만들고 남의 나라 풍습들을 뭐 김치라든지 항복이나 이런 것도 다 공정이란 이유로 자기 나라 역사를 만들고 자 하여튼 근데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여기 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2페이지 펴보세요. 16강 보충자 32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고구려 발해 정치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초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요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라가 당의 침공을 물리침에 따라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는 다시 요동쳤다. 몽골 초원에 돌고리에 흥기됐고 만주 지역의 거란족과 말가족이 동요했다. 이에 이제 고구려 유민들은 당의 지배에 강하게 저항했고 당은 고구려의 보좌왕을 요동 도독으로 임명할 해우책을 폈지만 오히려 보좌왕이 고구려 유민과 연결해 부흥운동을 깨하자 다시 불려들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다시 불렸다는 건 이제 보좌왕을 폐하고 당나라 소환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요소 지역의 거란족이 당의 강압적인 지배에 한 걸 반란일으켰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진충이라고 했죠. 자, 이에 요소 지역에 끌려갔던 고구려 유민들도 말갈인과 심합쳐 요동 지역 이주하여 세력을 키워나갔다. 당의 해유책을 펴면서 무력을 진압하자 고구려 유민들은 대조영을 중심으로 뭉쳤는데 대조영은 천문영에서 추격한 당군을 물리치고 천문영 예, 천문영 전투도 기억을 해두시고 만주 동부의 고구려 옛땅인 동문산에 이어 바다를 세웠다. 자, 이때 이제 발해 국호는 당나라 역사에 보면 진국이라 되어 있어요. 진국.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만에 고구려 옛땅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다시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다는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하여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옛땅을 대부분 차지했고 또한 토기나 성곽, 고분 등이 여러 면의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으며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고려당 국보를 사용함으로써 고구려 계승 국가를 분명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이제 보이는 그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요거 외워두시고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참고로 고려는 고구려의 병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라고 쓸 수 있고 고려라고 같이 썼죠. 이게 아마 장수왕 이후부터 고구려 대신 고려로 썼거나 아니면 고려나 고구려로 이렇게 같이 사용했을 걸 보고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고려라는 말이 또 고려라는 국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고려를 좀 구분시키기 위해서 삼국사기는 고구려, 그 뒤에 있는 고려, 왕건이 생각은 고려 이걸 구분해 갖고 지금 학계에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고구려 당시에는 고려도 같이 병칭해 사용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한국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제 통일 신라 시대인가 남북국 시대인가. 그래갖고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가 등장할 때까지 시기를 통일 신라 시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북국 시대로 볼 것인가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공식화시킨 그 책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유독공의 발해국이에요. 발해국.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예,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바다를 건국되어 건조했던 시기에 어느 측면 강조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를 불리고 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특별히 강조할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
발해의 건국을 특별히 강조하면 발해와 후기 신라가 부른다. 또한 두 나라와 남과 북이 나란히 존재했던 뜻에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보통 요즘에는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죠. 자, 이 말의 어원이 유독 조선 후기 유독국의 발해고에서 나와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유독국의 발해고라는 책에서 김씨가 남쪽을 영유하자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고 했고 이를 남북국이라 한다고 대표적이다. 자, 여기에서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항상 요 부분은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 뒷부분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발해가 이제 우리나라라는 이제 발해가 곡을 계승했다는 그 내용을 좀 더 볼게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구당서하고 뭐 유독국 발해고 유치후사에 있는데 요 중에 이제 요거 자료 2번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에서 그 개정 교과서 좀 읽어볼게요. 자, 천재교육 한번 읽어보죠. 천재교육 그 밑에. 자, 문헌기록 속에서 확인된 발해 고구려 계승의식을 볼게요. 자, 속일본기에 보면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 부의 정통을 이어갔다. 이거 통론에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려라는 국호가 나오죠. 고려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치원의 상태사시 중장이라는 내용인데, 그 옛날 당의 고종 황제가 고구려를 처 없앴으나 고구려는 지금 발해가 되었다.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도 사료에서 보이고, 자, 구당서에 보면 대종은 고구려 별종이다. 특별한 고구려 한 갈래다 이렇게 보는데 신당서 같은 경우에 대종은 본래 송만 맑은 사람인데 고구려 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신당서는 이게 마치 말갈족 역사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송말 맑은 사람인데 고구려화된 사람이다. 고구려의 문화를 받아서 고구려인 된 사람이다. 고구려인으로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거 봐라. 예, 그 당시 발해가 말갈족의 역사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보고 해석의 어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 애. 가는 발해 국왕이 일본 국왕에 보낸 국서인고 발해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발해인은 스스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 보유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를 보면 자, 신라가 또한 발해가 고구려 계승학과 인식하고 있고 자, 다와 라는 중국적 사서는 하나는 구당서 신당서죠. 다에는 대조용을 고구려 별종이라 하는 반면에 나에서는 총망 말갈 사람이라 적고 있다. 구당서는 이른 시기에 기록을 감안해 볼 때 구당서에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국가로 인식했다가 신당서에서 뭐 말갈과 관계가 더 비중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그 발해를 보는 그 관점이 주변의 그 국가들마다 달라요. 중국은 어떻게 발해를 보냐면 이건 말갈족 국가다. 말갈족은 오늘날 만주족이죠. 만주족은 중국의 지금 소수민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이나 일본은 자, 이원적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은 고구려, 피지배층은 말갈이고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일본 측의 어떤 사료에도 많이 보여. 뭐 속일본기나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발해 인식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러시아는 좀 다르죠. 러시아는 지금 연해주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제 맞물려 갖고 연해주의에 살고 있는 그 지금의 그 만주족이 한 1파가 있어요. 뭐 소수민족. 이 소수민족의 역사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말갈족 국가고 이 말갈족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연해주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말갈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뭐냐면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입장은 그 발해를 그 소수민족 역사, 그러니까 말갈족의 역사 보고 있어요. 말갈족. 그래야지 지금의 연해주 지역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예. 뭐 이렇게 해서 각국이 입장이 좀 달라.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발해를 누구의 나라를 볼 것인가 그 입장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대해 항상 주장하는 게 바레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 비문이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정효공주 무지야. 자, 요거 좀 파악을 해보면요. 자, 여기 보면 공주 대흥 56년. 대흥이라는 것은 이게 연호죠. 어디에 연호일까요? 이건 발해 문항의 연호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예. 자, 하여튼 공주 대흥 56년에 여름 6월 9일에 사망했는데 당시 나이가 36세였고 이에 시호를 정효공주로 한다. 그래서 이제 항상이 요 항상이란 말을 해. 항상은 항제를 이끄는 거야. 살아있는 항제를. 자, 이 항제를 했다는 것은 항제를 칭했다는 것은 또한 발해가 지방 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발해 같은 경우에 내지 외양 체제를 이제 취하고 있어요. 내지 외양은 안으로는 항제국이지만 밖으로는 제후국을 칭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내지 외양 체제를 취하고 있지만 외양을 했지만 안에서는 내지도 있어. 항제국 체제 운영했죠. 이건 발해나 뒤에 고려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대응이라든지 항상이라든지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나 항제를 칭하는 항상이라는 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항상은 조회마저도 금하고 비통하여 하시며 침식을 입고 노래와 춤추는 것도 중지하였다. 자, 여기 보면 정효공주는 문왕의 넷째 딸인데 젊은 나이에 남편과 어린 딸을 잃고 외롭게 살다 죽었는데 그 묘지석에서 문왕의 슬픔이 절절히 묘사되었다. 그런데 묘지석의 글귀 중에 발해의 연호인 대응과 문왕의 문왕을 항상이라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자, 항상이라는 칭호는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 묘지에도 새겨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중국의 진인성, 용두상, 발해고궁군에 각각 표의 항호, 숙무항호의 이름이 새겨진 모직석이 추토되어 있다. 이처럼 발해는 항제와 항호를 칭하면서 독자의 연호를 사용하여 항제국을 당당히 드러냈다. 자, 이런 사실은 발해가 자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당나라의 주장에 중국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는 또 누구하고 친했냐면 발해 외교 관계를 치면 일본하고 친했어요. 예. 그래서 신라하고는 이제 뭐냐면 친했다가 안 친했다가 그 왔다 갔다 했고 갈등과 대립 하친이 왔다 갔다 했고 당나라는 겉으로는 처음에는 대립 관계였다가 친선 관계에 바뀌었죠. 그렇지만 친선 관계에 바뀌어도 당나라 믿을 수가 없어. 언제 또 배신을 때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신라 당의 확공 속에서 국제적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시 발해와 발해는 일본과 계속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교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발해와 관련된 기록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한번 요거 관련돼서 좀 볼게요. 자, 발해는 건국 초 영토 확장 과정에서 당과 신라 관계에 좋지 않았다. 이에 발해는 일본과 연합하여 빈번하게 왕래했고 점차 일본과 교육을 관심을 가졌다. 일본에 출토된 발해 관련 목간을 보면 당시 일본이 발해 사실 보낸 사실은 건고려사라고 하죠. 예, 여기도 발해란 말이 안 나오고 고려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표현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목간에서는 758년 발해 사신 양승경과 함께 귀국했던 일본 오노 다오리 일행이 특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 보낸 발해 중대 성첩을 통해 발해와 일본 사이 외교 문서가 오갔음을 알 수 있고 당시 일본의 발해 사신은 총 105명이며 대사, 부사, 통역, 하급관리, 기상 관측자들을 포함되어 있다. 왜 기상 관측자들 이제 포함시켰냐면 요 발해하고 이제 그 일본 일본도가 동해안을 가로질러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가 되게 힘든 코스였어요. 예전에 그거 한번 따라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제 발해 일본은 20년마다 한 번씩 사절단을 파견하게 돼 있는데 발해가 그걸 무시하고
일본에 뭐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계속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걸 싫어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때 이제 파견될 때 사절단만 간 게 아니죠. 그때 경제사절단도 같이 간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물품도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바레가 일본의 사절단을 많이 파견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일본이 한때는 바레와 연합을 해서 신라를 공격하기는 계획까지 세웠어요. 원래 이제 바레가 그걸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바레하고 일본은 상당히 친했다. 그것은 이제 속일본기라든지 일본에서 출토된 바레와 관련된 목간에서도 그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목간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잖아, 재작년에도.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읽어볼 때 교과서 내용보다는 그 본 내용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키우는 자료나 뭐 탐구 문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많이 보세요. 이런 것들이 한국사 통론이라든지 우리가 보지 않는 그 개론서에 없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는 그 통론이라든지 다른 책에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것들은 책에 이런 것들은 교과서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특이한 것들, 다른 우리가 기본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교과서에서 이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탐구 문제라든지 생각을 이끄는 키우는 자료 같은 것들 내용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한번 밟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통로로 넘어갈게요. 남북 간의 관계를 보죠. 남북 간의 관계. 자, 남북 국가의 관계를 보면 초기 때는 뭐 후기 때도 있지만 대개는 대립이나 친선 관계가 왔다 갔다 했어. 네. 그건 이제 당나라가 이제 이걸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죠. EEJ라고 해서 발해하고 그 통일신라를 이간시키려고 했어요. 그다음 통일신라 입장을 땐 그 진보 귀족들 좀 보수적인 입장도 있고 발해도 아까 이제 고구려 멸망식 때 신라군도 같이 동원됐잖아요. 그때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 불쾌감 이런 것도 작용했기 때문에 이게 친선 관계가 유지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대립 관계도 있다가 친선 관계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통일신라와 발해는 똑같이 7세기 후반 후역부터 10세기 전기에 거쳐서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국경선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만주 지방에 남북부 형세를 이루며 존재했던 왕조다. 통일신라는 물론이고 발해도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나라이므로 양국은 모두 한국 민족의 국가라는 점에서 다름이 없었으며 여기에서 이들은 남북국을 보는 까닭이 있다. 자, 비록 통일신라의 지배권이 한반도에 국한되어 불완전한 민족 통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옛 고구려 영역인 만주 지방에 고구려 유민에 의해서 바다가 세워짐으로써 한국 민족의 역사는 그대로 만주와 한반도 무대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와 바다의 관계는 반드시 친선 관계만 유지했던 것이 아니다. 대립 관계도 있었다는 거죠. 양국은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역관계 및 국내 사정에 따라 친선과 대립이 교차적으로 해이졌다. 자, 그 친선 관계 사례가 쭉 나오죠. 친선 관계 사례. 자, 바레는 건국 직후인 700년 대조영을 신라에 사신을 보내고 대조영이 건국 직후인 700년에 대조영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고 신라는 대조영의 제5품 대하천 간등을 주어 친선 관계를 시작했다. 근데 바레 입장 볼 때는 그 5등급 대하천 간등이 썩 반갑진 않겠죠. 왜냐면 그게 5품밖에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바레를 좀 자기 신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요걸 그렇게 뭐냐면 친선 관계로 이렇게 보기 힘들지만 일단 그 내용이 이제 한국 통론에 있기 때문에 친선 관계로 파악을 해두세요. 이 대조영에게 대하천을 제수했던 내용은 그 최치원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최치원이 그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자, 그 이제 732년에 일어난 당과 바레 전쟁의 당의 요청으로 신라군이 바레 남쪽 공격을 경계할 실패한 사건이 있었지만 요게 이제 성동왕 때 있었죠. 성동왕 때.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뭘 인정받아요? 폐광지는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대동강 이남 땅인 폐광지는 인정받고 당나라와 신라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예전에 소원했던 그 당나라와 신라 간의 관계가 회복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요거죠. 물론 이제 그때 신라군이 공격은 했지만 요 한발 때문에 추위 때문에 다시 물려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싸워보지 못하고 이제 후퇴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당나라와 이제 신라 간의 대립 관계를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죠. 자, 또 보죠. 신라는 790년 원성왕이가 812년 한동안 때 발해의 사실을 파견하여 교섭을 유지되었다. 자, 그래서 신당서의 기록에 보면 발해는 주요 대의 교통로 중에 당, 고현, 건안, 일본과 함께 신라도 가는 신라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5개의 교통로 중에 하나가 신라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도가 그 당시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신라도는 그 신라도는 5개 주요 도로 중에 중심 그 도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라도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바다와 신라를 연결시켜주는 동해안에 따라 이어진 중요한 길이었죠. 자, 그래서 있고 그 신라도와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고금 군 굵기에 따르면 신라의 자, 신라의 국경 도시인 청천공 덕원으로부터 바다의 동경 용천보까지 39개의 역이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됨으로써 바다와 신라 사이의 상설적인 교류가 상당히 빈번하게 진행됨을 확실하다. 되었음을 확실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선관계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또 대립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대립관계를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쟁장 사건하고 여기 뒤에도 있지만 쟁장 사건과 등재 서열 사건 있죠.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게 19년도인가 18년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쟁장 사건과 등재 서열 사건 이렇게 있고 쟁장 사건은 바대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앞에 앉으려고 했다가 안 된 사건을 쟁장 사건이라고 등재 서열 사건 빈공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당 중심의 국제 질서 속의 양국 간의 대당 위종 외교는 상호 간의 대립 관계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상호 간의 대립 관계를 벗어나게 되었다. 897년 당에 간 바대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되는 제장 사건이 있었고요. 예. 906년에 신라의 최원이가 발해 오강창보다 당 그 빈공가에 등차 서열에서 앞서자 때마치 당에 사신 온 오광철 아버지 재상 오소도가 아들 석차 올려뒀다가 청하였다가 역시 거절당한 등재 사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양국의 대립의식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쟁장 사건과 그 다음에 등재 서열 사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쟁장 사건 이후에 그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당나라가 신라보다 발해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윗자라는 걸 거절한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그때 당나라에서 최치원이 쓴 유명한 포면이 있어. 포문이 있죠. 항지에 올리는 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당나라 소정이 한테 이제 올렸던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포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신라의 제5품인 대하참 벗을 대종에게 줬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포문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볼게요. 그러나 발해 멸망기에 다시는 신라와 친선감을 맺고 외교적 교섭이 벌어졌다. 즉 권한의 공격을 받은 발해는 911년 신라의 사실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달라고 동맹을 맺을 걸 요청했고 신라는 이를 수락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양국이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새로이 건국한 고려도 발해의 혼인관계를 맺었고
바레가 멸망한 후에 왕족과 귀족 등 고구려 계통의 지배층이 고구려 기부하자 고려 태조는 이들 바레 유민들이 고려 태조는 이들 바레 유민들을 받아들여 후대하였으며 특히 바레국의 왕자였던 대강령에게 왕계라는 그 성령을 줬죠. 왕씨라는 성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레 왕씨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 이는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와 같이 신라와 바레의 남국국 사회에서 다 같이 우리 민족의 일부분에서 불구하고 후대의 신라사가 한국사의 정통이 되고 바레사가 주류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말았다. 이는 신라가 삼국통의 주인공으로서 한국 민족 융합의 중심이치가 되었고 그 역사가 다시 고려 개선한 데 반해서 바레는 이민족의 말갈민이 국민의 기조를 삼았으며 이에 따라 바레가 멸망한 후에 그의 정치적, 문화적 유산이 계승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연유한 바 크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한번 봤고요. 신라와 바레의 관계를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교과서에서 찾아서 좀 볼게요. 관련된 내용을. 자, 거기서 이제 신라와 바레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19페이지인가요? 네, 19페이지. 19페이지 펴보시면요. 보충 페이지 19페이지 펴보면 19페이지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이게 잘못 적었네, 제가. 9페이지인가? 잠깐만요. 9페이지인가. 여기 있네요. 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금성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레와 신라와 그 통일신라와 바레 관계. 자, 나단 전쟁 직후에 신라는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당은 신라를 인정하지 않고 침공할 기회를 노렸다. 이에 신라는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해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한편 바레는 건국 직후부터 당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다가 흑수말까지 당과 연계되어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독립을 깨하자 상중반도 등주를 공격했죠. 다급해진 당은 바레를 협공하기 위해서 신라의 군사 도움을 요청했고 자 이들 계기로 신라는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신에 일본 관계를 소홀하겠다. 반면에 바레는 이제 신라를 견제해서 일본과 사신을 자주 보냈고 이렇게 신라와 바레는 신라와 바레는 당과 일본과의 관계를 둘러서 외교적 대립을 했다. 한편 8세기 중엽에 이르러 안산의 난을 계기로 위기에 물리자 바레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 당은 그래서 바레가 이에 응하여 이때가 문왕 때요. 이 문왕 때 이제 뒤에 얘기했죠. 문왕은 이제 안산의 난이 나니까 두고 봤어요. 그래서 안력산이 이길지 당나라가 이길지 두고 보다가 당나라가 이제 승기를 잡는 걸 보고 당나라에 붙었죠. 또 당의 입장일 때는 또 바다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립관계에서 친선관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레가 이에 응하여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신라와 바레의 대립도 악화되었다. 그리하여 바레는 신라로 가는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정비하였고 바레가 왔던 당의 신라 사신이 신라로 갔대 신라가 바레의 사신을 보냈더니 이 길을 이용했다. 신라도가 있죠? 네. 신라도와 관련된 내용이 그 위에 있어요. 자, 바레는 5개 교통로 가운데 그 신라도로 가는 길을 이제 말하는데 중국의 역사책에 따르면 바레 칙성부 혼춘부터 시작해서 예, 신라의 청정궁까지 39개의 역이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이 있고요. 예, 지워야 되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세기 때 신라가 쇠퇴하고 바레가 융성을 따라 양국 관계 다시 멀어졌다.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바레가 대동강 이후까지 진출하자 신라는 장성을 축소하여 바레 침공에 대비했다. 그래서 이것은 대립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통론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로써 양국의 대립은 점차 심해졌고 9세기 후반에 당에서 외교 의뢰의 순위 놓고 그 뭐냐면 다툼을 벌였고 제장 사건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9세기 이후에 신라나 바레가 모두 일본과의 공식적 외교의 틈을 타서 민간 교육이 비교적 활발히 늘었다. 그래서 이게 신라와 바레의 관계는 그때그때 국제적 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대립과 친선을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살펴볼 게 뭐냐면 그 관련된
발해와 신라 간의 어떤 대립된 사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35페이지, 보충 페이지 35페이지에 보시면 그 등재 서열 사건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쟁장 사건하고 그런 것도 있죠. 자, 해동성국 발해가 신라를 제쳤다고 자부하다. 그래서 862년에 발해 유학생인 오소도가 당나라 빈곤가에 수석을 합격했죠. 빈곤가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빈곤가는 당이 외국인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 시험이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시험에 응시했고 신라인과 발해인도 앞다퉈 이 시험을 봤다. 오소도가 이제 수석을 차지하자 이 오소도라는 인물은 발해인이야. 이 오자가 있는데 이 오자라는 성은 주로 이제 말갈족의 뭐냐면 지배층들이 사용했던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발해의 이제 지배층 중에 말갈족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보면 오시성을 썼어. 예. 자, 오소도가 수석을 차지하자 신라는 발칵 뒤집어졌다. 지금까지 신라인이 아닌 발해인이 수석을 차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발해는 이제 한문으로서 신라를 제쳤다고 자부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자부심은 당의 외교 의뢰에서 발해보다도 신라를 윗자리에 앉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쟁장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쟁장 사건을 얘기하고 그 앞에 오소도 관련된 내용 있죠. 이 오소도. 이 오소도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이 오소도가 빈곤가에 먼저 합격하니까 신라에서 항의를 했어요. 당나라 정부에. 어, 왜 오소도가 1등이야? 신라인들 밀어내고. 근데 당나라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보통 제1차 등자 서열 사건이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2차 등재 서열 사건이 등장하는데 자, 제2차 등재 사건은 그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신라가 이제 1등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2등이었던 오광찬이라는 사람 있죠. 이 발해 그 오광찬이 2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1등 했던 그 이제 오광찬이 오소도의 아들이거든요. 오소도가 그걸 따진 사건이 있어요. 올려달라고. 근데 거부한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1차 등재 서열 사건은 그 발해의 승리로 끝났고 2차 등재 서열 사건은 그 신라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통 통문에서는 제2차 등재사유권 사건만 딱 기록되어 있는데 1차 등재사유 사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897년에 발해는 왕자 대봉해를 당에 사신을 보내 외교 의뢰를 두 차례 자리를 바꿔 또 달라고 요청했다. 자, 이제 발해는 국력이 신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다. 자, 그런데 당은 국력이 제 자리를 바꿀 수 없다고 요청을 거부했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최치원이 당나라 소정에게 포문을 올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비록 발해가 신라보다 강했지만 당으로서는 신라의 정통적 우호 관계를 전혀 깨뜨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쟁점 사건을 일으킬 때 서로 바꾸지 않았던 것, 자리 위치나 바꾸지 않았던 것은 당나라 입장을 땐 신라의 정통 우호 관계를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통로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60번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그 통일신라의 발전과 정치 경제인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 가죠. 요 부분이요.